영숙, 나야. 낡은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굵직한 남자 목소리에 영숙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백발이 성성하지만 50년 전 그대로인 눈빛의 남자가 서 있었고 영숙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철민, 말이 돼요? 당신은 죽었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영숙에게 철민이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위험해요. 그 한마디에 평온했던 영숙의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50년 전 가슴속 깊이 묻어둔 첫사랑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오며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께 특별한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에서 오영숙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그녀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세수를 하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올린 다음 거실 작은 책상 앞에 앉습니다. 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였던 습관 때문인지 아직도 손에 익은 국어책 한 권을 펼쳐놓고 소리내어 읽곤 하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영숙의 목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집니다. 창문 너머로는 골목 어기 떡볶이 가게에서 올라오는 매콤달콤한 냄새가 스며들어오고 일찍 장을 보러 나온 이웃 할머니들의 정다운 수다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 배추가 참 싱싱하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김장철이 다가와서 그런가 봐요. 영숙은 잠시 책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5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바쁘게 살아온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이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선물 같았거든요. 영숙의 집은 19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양옥으로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나무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영숙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애틋한 추억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젊은 시절 제자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고 책장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문학 전집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습니다. 특히 2층 작은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아침 8시가 되자 영숙은 부엌으로 향해 아침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간단히 미역국 한 그릇을 끓이고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멸치볶음을 꺼내 상을 차립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영숙은 항상 정성스럽게 차려 먹었습니다. 교사 시절부터 몸에 밴 규칙적이고 정갈한 생활 습관 때문이었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며 미역국을 한 숟갈 떠먹는 영숙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집니다. 식사를 마친 영숙은 평소처럼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을 돌봅니다. 장미, 페랭이꽃, 그리고 작은 허브들이 심어진 화분들은 그녀가 은퇴 후 새로 시작한 취미였는데 작은 새싹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장미야, 오늘도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영숙은 물뿌리개로 조심스럽게 물을 주며 꽃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올해 새로 심은 빨간 장미가 이제 막 꽃봉오리를 맺기 시작해서 영숙은 매일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영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골목 아래에서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넵니다.
오늘도 화분 가꾸시네요. 영숙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떡볶이 냄새가 유난히 좋네요. 이 동네에 이사 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영숙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영숙도 그런 따뜻한 이웃들 덕분에 혼자 사는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죠. 오전 10시경 영숙은 거실로 돌아와 뜨개질을 시작합니다. 조카 서연의 아이를 위한 작은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는데 연분홍색 실로 정성스럽게 한 코 한 코 떠나가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모습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이걸 보면 좋아할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뜨개질 바늘을 움직입니다. 서연은 영숙의 유일한 혈육이자 가장 아끼는 조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영숙은 냉장고에서 어제 끓여놓은 된장국을 데워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를 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꼬박꼬박 뉴스를 챙겨봤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며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뉴스가 끝나고 나면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시집을 펼쳐 읽습니다. 윤동주, 서정주, 김소월의 시들을 읽으며 조용한 오후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의 시 구절을 읽던 영숙의 눈가에 문득 그늘이 스칩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5월 중순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와 거실을 환하게 밝혀주었고 미풍이 살랑살랑 불어와 레이스 커튼을 살며시 흔들어 주었습니다. 영숙은 이런 평화로운 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누구에게 신경 쓸 일도 없는 이런 고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교단에서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자신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오후 3시경 영숙은 2층으로 올라가 침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개고 옷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방 한쪽 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영숙은 오늘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아직은 그 기억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딸랑 딸랑.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아래층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혹시 택배인가 싶어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현관으로 향했는데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영숙, 나야. 낮고 굵직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러면서도 지금은 낯선 목소리. 영숙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왔거든요.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50년 전에 전쟁터에서. 누구세요?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이 성성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따뜻하면서도 깊은 눈빛. 철민. 영숙의 입술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말이 돼요? 당신은 죽었잖아요. 철민이라 불린 남자는 영숙을 조용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과 그리움이 새겨져 있었고, 눈 속에는 말하지 못한 수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침묵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웠죠. 그리고 철민은 진지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위험해요. 그 한마디에 영숙의 온 세계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평온했던 오후는 순식간에 긴장과 혼란으로 바뀌었고, 50년 전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거세게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문고리를 잡은 채 덜덜 떨리고 있었고, 철민의 눈에는 다급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철민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전 그 사람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당시 부대 동료였던 김 상사가 직접 찾아와 철민이는 최전방에서 적탄에 맞아 즉사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영숙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당신, 정말 철민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나야. 강철민이야. 1953년 부산에서 만났던. 아니에요. 영숙이 철민의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철민이는 죽었어요. 50년 전에 죽었다고 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왜 이렇게 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철민은 영숙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 내가 죽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었어. 군 상부에서 내 신분을 지워버린 거야. 내가 알게 된 비밀 때문에 말이야. 철민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영숙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봐.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1970년대 군 시절의 흑백 사진 한 장과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철민의 모습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고 뒷면에는 1973년 강철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알던 그 철민의 모습이었거든요. 편지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지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연을 조심하라. 영숙은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서연은 자신의 조카 이름이었거든요. 영숙의 유일한 혈육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숙이 편지를 들고 철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철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영숙, 서연이가 당신을 노리고 있어. 당신의 집과 땅을 말이야. 말도 안 돼요. 서연이는 제 조카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키운 아이나 다름없어요. 그 아이가 왜 저를...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철민은 영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내 말을 들어봐. 서연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당신 모르게 부동산 브로커들과 접촉하고 있어. 당신 집과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영숙이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서연이 자주 찾아와서는 집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고모, 이 집 너무 낡지 않았어요? 요즘 이 동네 재개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던데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어떨까요? 고모, 혼자 이 큰 집에 사시기 불편하시죠?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가시면 관리도 편하고 목돈도 생길 텐데요. 그때마다 영숙은 아직 이 집이 편해서라고 대답했었는데 서연의 표정이 살짝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연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라며 한 남자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고모, 이분이 이 동네 시세를 잘 아신다고 해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모셔왔어요. 그 남자는 영숙의 집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좋은 위치네요. 재개발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었습니다. 영숙은 그때 기분이 좋지 않아 아직 이사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었는데요. 혹시 정말 영숙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영숙, 나는 50년 동안 숨어 살면서 많은 것들을 봐왔어.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하는지도 말이야. 서연이도 예외가 아니야.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아끼는 조카예요. 그 아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대학까지 보내줬고 결혼할 때도 제가 도와줬어요. 철민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영숙. 서연이는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알고 있어. 그래서 더 쉽게 당신을 속일 수 있는 거고. 영숙은 철민의 말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서연의 행동들이 조금씩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나는 50년 동안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 당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어. 철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군납 비리 사건에 연루됐을 때 상부에서는 나를 죽은 것으로 처리했어. 그래야 사건을 묻을 수 있었거든. 군납 비리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철민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위험해. 혹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말에 영숙도 덩달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골목 풍경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일단 서연이를 조심해. 그리고 혼자 있지 마. 특히 밤에는 더욱 조심하고. 하지만 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어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볼게. 멀리서라도 당신을 지켜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철민은 다시 한번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숙, 50년 전에 내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어. 당신을 지키고 싶어. 영숙은 철민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자신을 지키려는 철민의 마음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정말 서연이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까요? 철민이 돌아간 후 영숙은 한동안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그리고 조카 서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영숙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영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철민이 남긴 편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박서연을 조심하라. 그 짧은 문장이 영숙의 가슴을 계속 파고들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찬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서연이 어릴 때부터 찍은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5살 때 영숙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때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대학 졸업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있는 서연의 모습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서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고모,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왠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전화로는 좀 그렇고요. 고모 집으로 갈게요. 7시쯤 어떠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급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철민의 경고가 떠올라 잠시 망설였지만 서연을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해서 그래, 저녁 먹고 오렴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영숙은 불안한 마음에 2층으로 올라가 철민이 말했던 군납 비리 사건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1970년대 전쟁 직후의 혼란한 시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숙은 침실 한 구석에 있던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철민과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50년 만에 영숙은 용기를 내어 그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철민이 군 입대 전에 써준 편지들, 부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혼 약속을 했던 날 철민이 선물해준 작은 반지까지. 영숙은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전쟁이 끝나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꼭 살아서 돌아올게. 젊은 철민의 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들 사이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1975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메모였는데 철민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강철민 상사 생존 확인. 군납 비리 관련 증거 보관 중. 박정호와 연관성 있음. 영숙은 그 메모를 읽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호는 서연의 아버지, 즉 자신의 오빠 이름이었거든요. 영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빠가 50년 전 군납 비리 사건과 관련이 있었던 걸까요? 영숙은 오빠 박정호를 떠올려 봤습니다. 전쟁 후 사업을 하며 갑자기 부자가 된 오빠, 그리고 서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갑작스럽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오빠. 당시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영숙이 메모를 다시 읽고 있을 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6시 30분이었습니다. 서연이 일찍 온 모양이었죠. 영숙은 급하게 편지들과 메모를 상자에 다시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고모, 일찍 왔죠? 급한 일이 생겨서요. 무슨 급한 일이니? 영숙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오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고모,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기회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부동산 관련 계약서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철민의 경고가 떠올라 긴장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뭐니? 고모, 이 동네 재개발 확정됐어요. 지금 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상금을 받으려면
지금 당장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절차?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계약서를 영숙 앞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우선 집과 땅을 담보로 해서 개발비를 선납해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보상금에서 몇 배로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담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한 투자예요. 제가 이미 다 알아봤어요. 영숙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철민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런 일은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고모,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다른 집들은 이미 다 계약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고모가 망설이시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다 돈을 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은 내가 30년 넘게 살아온 곳이야. 그리고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영숙이 난처해하자 서연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고모,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서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철민의 말이 맞았던 걸까요? 서연아, 고모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시간이 없어요, 고모.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까지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져요. 영숙은 서연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고모를 잘 배려하던 서연이 이렇게 재촉하는 것이 어색했거든요. 서연아, 왜 이렇게 급하니? 고모를 위한 일이라면 좀 더 천천히. 천천히 할 시간이 없다고요. 서연이 거의 소리를 지르듯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은 확신했습니다. 철민의 경고가 맞았다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조카가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숙은 서연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으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또 다른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영숙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나왔습니다. 박서연 씨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아, 김 과장님. 서연이 급하게 일어나며 그 남자를 맞았습니다. 영숙은 서연이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약속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에게는 오늘 처음 이야기한다고 했으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모,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김 과장님이에요. 재개발 전문가시거든요. 김 과장이라 불린 남자는 영숙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번 재개발 건으로 많은 분들이 큰 이익을 보고 계십니다. 어르신도 좋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내며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보시죠. 이미 이 동네 80%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영숙은 그 서류들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재개발이 확정됐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공식적인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요. 영숙의 질문에 김 과장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 그것은 곧 공식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리 아는 분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왜 하필 오늘 갑자기 서두르는 거죠? 영숙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고모, 그게
내일부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요.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조건이 나빠져요. 하지만 영숙은 더 이상 속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연아, 고모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니? 갑자기 영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서연과 김 과장이 놀란 표정으로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70년을 살면서 이런 사기는 처음 보는구나. 영숙의 말에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기라니요? 우리는 정식으로 뭘 해요? 가짜 서류 들고 와서 노인 속이는 게 정식이에요? 서연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고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부동산 전문가시고. 서연아. 영숙이 조카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고모를 이렇게 속일 생각이었니?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고모를 위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로 보였니? 김 과장이 상황이 나빠지는 것을 감지하고 개입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는. 나가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어르신, 화내지 마시고. 나가라고 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 과장이 당황하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고모, 그럼 이렇게 해요. 일단 오늘은 계약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도 오지 마. 영숙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 그때 서연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고모,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 낡은 집에서 평생 혼자 늙어 죽으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다정함이 없었습니다. 고모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런 고집을 부리세요? 영숙은 서연의 변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원하는 게 뭐니? 이 집이니 아니면 고모의 전 재산이니? 영숙의 직격탄에 서연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모, 저는 솔직히 말해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영숙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50년간 교단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며 키운 통찰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죠.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고모가 그렇게 나오시면 할 말이 있어요. 고모, 이 집 진짜 낡았어요. 그리고 고모 혼자 이런 큰 집에서 뭘 하세요? 관리비도 많이 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서연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존댓말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고 남는 돈으로 편하게 사세요. 그 남는 돈을 내가 가져가려고.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개척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리고 고모 돌봐드리는 것도 돈이 드는 일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숙이 서연에게 도움을 준 것은 무수히 많았지만 서연이 영숙을 돌봐준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김 과장이 다시 나섰습니다. 어르신,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현실적으로요? 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노인 속여서 집 빼앗는 게 현실적인 생각이에요? 빼앗는다니요. 우리는 어르신을 위해서. 그만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 문을 열자 철민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괜찮아요? 철민이 거실을 둘러보니 서연과 김 과장이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누구죠? 서연이 철민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서연은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죽은 사람 주제에. 그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이미 철민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서연아, 너 이분을 아니? 물론 알죠. 강철민 아저씨 맞죠? 50년 전에 죽었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철민과 영숙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부동산 사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너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50년 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볼까요? 서연의 냉소적인 미소를 본 영숙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조카가 이렇게 차갑게 변할 수 있다니. 철민은 서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영숙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 씨, 50년 전 이야기가 뭔지 들어보죠. 철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김 과장에게 눈짓을 했고 김 과장은 조용히 거실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강철민 아저씨, 아니, 이제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야겠네요. 서연이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서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뭘 안다는 거니?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모, 이걸 보세요. 봉투에서 나온 것은 1975년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영숙이 편지를 받아보니 철민의 필체였습니다. 이건 철민이가 쓴 편지네요. 철민이 그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편지를 내가 어떻게 갖고 있지?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연아, 언젠가 강철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조심해라. 그 사람은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요. 영숙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형에게. 형이 군납 물자를 빼돌린 일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의 가족을 생각해서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죽은 것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강철민 올림. 편지를 읽은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박정호가 정말 군납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가 정말 그런 일을. 영숙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철민이 영숙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나는 정호 형을 고발하고 싶지 않았어. 형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저씨가 죽은 척하고 도망친 거죠?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려고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정호 형도 가족을 지키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 일로 평생 고통받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언젠가 나타나서 그 비밀을 폭로할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요. 영숙은 오빠 박정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서연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때 오빠의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교통사고였을까? 영숙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서연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영숙과 철민이 동시에 놀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납 비리가 다시 조사될 것 같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철민이 급하게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를 원망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아저씨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 뒤따라 몇 년 안 되어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가 되었어요. 철민의 얼굴에 깊은 죄책감이 스쳤습니다. 서연아,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오히려 너희 가족을 지키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50년 동안 숨어 살면서 지킨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우리 가족은 다 죽고 저만 남았잖아요. 영숙은 서연의 아픈 과거를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고모에게 말하지 않았니? 그리고 왜 갑자기 이 집을? 고모, 제가 왜 이 집을 가져야 하는지 아세요? 서연이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군납 비리로 번 돈으로 산 집이 바로 여기예요. 서연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아버지가 이 집을 사서 고모에게 선물한 거예요. 결국 이 집은 불법으로 번 돈으로 산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원래 저희 가족 것이에요. 영숙은 3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오빠의 불법 자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모는 몰랐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집을 되찾을 권리가 있어요. 철민이 나섰습니다. 서연아,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속여서 가져가려는 건 잘못됐어. 속인 게 아니라 되찾는 거예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저씨야말로 5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이고 살았잖아요. 죽은 척하면서 말이에요. 김 과장이 다시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진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 일이 밝혀지면 복잡해질 텐데 조용히 합의하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을까요? 합의요? 영숙이 되물었습니다. 네, 서연 씨가 이 집을 가져가는 대신 어르신께는 적당한 보상금을 드리는 거죠.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5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오빠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조카의 배신까지. 서연아, 정말 이렇게 할 거니? 고모를 이렇게 배신할 거니? 영숙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고모, 저도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원래 저희 것이었어요. 철민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려고 그렇게 선택한 거야. 하지만 넌 지금 가족을 해치고 있어. 가족이요?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진짜 가족은 이미 다 죽었어요. 고모는 그냥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 순간 영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보인 사랑도 관심도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결국 서연은 이 집과 재산만을 노렸던 것입니다. 영숙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영숙은 서연의 차가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50년간 간직했던 가족에 대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철민은 영숙의 상태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아무리 원망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야. 영숙은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없다고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50년 동안 불법 자금으로 산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서요. 그때 김 과장이 시계를 보며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연 씨,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요. 빨리 마무리합시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모, 이건 법원에서 발급받은 상속 관련 서류예요. 아버지가 이 집을 고모에게 증여할 때 법적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영숙은 서류를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정식 서류였거든요. 이게 정말이에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숙, 이 서류 뭔가 이상해. 발급 날짜가 너무 최근이야. 맞아요. 서연이 시원하게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발급받았어요. 하지만 내용은 모두 사실이에요. 철민은 서연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저씨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저씨가 고모를 찾아온 이상 50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일도 밝혀질 테고, 그럼 저는 아버지의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해요. 영숙은 서연의 말을 듣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생겼습니다. 서연아, 그럼 지금 이렇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니? 고모를 속이고 집을 빼앗는 게 속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원래 저희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모도 어차피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김 과장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서연 씨 말이 맞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집이고 실용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르신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영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조용히 사세요. 김 과장의 말에 영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양원이요? 제가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한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해요? 고모, 요즘 요양원들 좋아요. 또래분들도 많고 외롭지도 않고. 서연이 마치 영숙을 위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비는 저희가 대드릴게요. 내 돈으로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섰습니다. 서연아, 이게 내가 말하는 해결책이야? 영숙을 요양원에 보내고 너는 이 집을 차지하겠다는 거야? 당연하죠. 아저씨야말로 50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지금 와서 무슨 권리로 우리 일에 끼어들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이 긴장하며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가 밖에 있는 것 같아. 김 과장과 서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혹시 철민이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혹시 다른 사람들도 오기로 했니?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백했습니다. 사실 고모가 계속 거부하시면 조금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한 방법이요? 영숙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에서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법무팀에서 나왔습니다. 철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법무팀이라고? 서연이 일어나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모가 자발적으로 계약하지 않으시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는 법무팀이라기보다는
깡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숙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계약건으로 왔는데 아직 결정 안 하셨나요? 영숙은 그들의 험악한 분위기에 겁이 났습니다. 저는 계약할 생각이 없어요. 어르신,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남자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됐거든요. 어르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집은 압류될 예정입니다. 압류요? 영숙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제 집을 압류해요? 서류상 문제가 있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서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철민이 영숙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누구든 영숙에게 손대지 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저씨가 뭔데요? 법무팀이라 주장하는 남자 중 하나가 철민을 위협적으로 바라봤습니다. 50년 전에 죽었다던 사람이 지금 와서 영웅 행세하려고요? 영숙은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하루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서연아, 제발 이러지 마. 영숙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고모가 나를 딸처럼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원칙의 문제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때 법무팀 남자 중 하나가 영숙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세요. 그러면 모든 게 조용히 끝납니다. 그는 잉크패드와 도장을 꺼내며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아니면 정말 법정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더 복잡해지고 어르신만 손해예요. 영숙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철민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겁내지 마. 내가 여기 있어. 철민의 따뜻한 손길에 영숙은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계약하지 않겠어요.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팀 남자들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어르신, 후회하실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위협적으로 말하며 철민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너무 설치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민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영숙은 이 상황이 더 나빠질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철민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들을 상대로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일이 조용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거실에서 철민과 법무팀이라 주장하는 남자들이 대치하고 있을 때 영숙은 갑자기 용기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모두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고모가 할 말이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 집이라면, 그리고 정말 내 아버지 것이었다면 고모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서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모,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버지, 그러니까 내 오빠가 남긴 유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여줘. 영숙의 말에 철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영숙. 정우 형이 정말 이 집을 샀다면 관련 서류가 있을 거야. 서연과 김 과장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서연이 머뭇거렸습니다. 당연하지. 영숙이 예전 교사 시절의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거짓말하는 학생들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어. 서연아, 너도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똑같은 표정을 하고 있구나.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무팀 남자 중 하나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어르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안에 계약을 마무리해야. 조용해요. 영숙이 그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죠? 정말 법무팀이에요? 영숙의 예리한 질문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무팀이라면 명함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보여주세요. 철민이 영숙의 기세에 힘을 얻어 말했습니다. 그래, 신분증명서도 보여줘. 그리고 어느 법무법인에서 왔는지도. 법무팀이라 주장하던 남자들이 서로 시선을 주고받더니 급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게 차에 두고 왔네요. 그럼 가져오세요.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다리겠어요. 서연이 점점 초조해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고모,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세요? 그냥 빨리 끝내면 되잖아요. 서연아. 영숙이 조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모는 70년을 살았어. 그동안 세상의 온갖 거짓말을 다 봤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영숙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영숙은 중요한 것을 떠올렸습니다. 아, 그리고 서연아. 내가 아까 보여준 법원 서류 말이야. 영숙이 그 서류를 다시 꺼내며 말했습니다. 고모가 예전에 법원에서 일하는 후배가 있었거든.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이 서류가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 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고모, 그럴 필요 없어요. 서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왜? 진짜라면 확인받는 게 좋잖아. 영숙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김 판사님한테 전화해 볼까? 그 말에 김 과장이 갑자기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디 가세요? 철민이 김 과장의 앞을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김 과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일이 안 되겠네요. 그는 법무팀이라 주장하던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고 그들도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어디 가려고 해요?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가는 거니? 영숙이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가방을 들었습니다. 고모, 저는 정말 고모를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모, 후회하실 거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는데.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영숙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영숙의 말에 서연이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영숙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그 일당들이 나간 후 거실에는 영숙과 철민만 남았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민아,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당연히 잘했어, 영숙. 철민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너뜨린 거야. 사실 나도 무서웠어. 영숙이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에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우리를 지키고 싶었어.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영숙,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사람은 나야.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철민아, 우리가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경찰서? 응. 서연이들이 한 일은 명백한 사기야. 그리고 협박도 했고.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노인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고해야 해.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나도 50년 동안 숨어 살았던 일을 정리해야겠어. 괜찮을까? 옛날 일이 다시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상관없어. 철민이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도망다녔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싶어. 내 곁에서 말이야. 영숙은 철민의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자. 그래.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응. 50년 전에 못다 한 말이 있어. 철민이 영숙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랑해, 영숙. 5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야, 철민아.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철민이 거실에서 밤새 지켜주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꿈속에서 영숙은 젊은 시절의 자신과 철민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움직임 소리에 눈을 뜬 것이었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철민이 이미 일어나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영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습관이야. 5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거든. 철민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뭔데? 2층 상자에 있던 편지들과 서류들을 정리해야겠어. 경찰에게 보여줄 증거가 필요하잖아. 철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과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고 그 안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오빠 박정호가 죽기 전에 영숙에게 남긴 봉인된 편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언제 온 거지? 영숙이 의아해하며 봉투를 살펴봤습니다. 봉투에는 영숙에게 내가 죽으면 열어보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이 편지가 여기 있었다니. 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오빠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군납 비리에 연루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돈으로 내게 집을 사준 것은 진심으로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철민이가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거든.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이 집은 정말 내 것이다. 내가 정식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했고 모든 절차도 합법적으로 처리했다. 서연이가 훗날 이 집을 노릴지도 모르지만 절대 넘겨주지 마라. 이 집은 내가 평생 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가 자신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철민도 편지를 읽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우 형은 정말 널 사랑했구나. 그런데 왜 서연이는 거짓말을 했을까? 영숙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의 존재를 몰랐을 거야. 아니면 알고도 무시한 거거나. 오빠의 편지와 함께 집 매매 관련 정식 서류들도 나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처리되어 있었고 영숙 명의로 정식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네. 철민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들이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야. 이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자. 영숙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과 김 과장, 그리고 가짜 법무팀의 사기 행각을 신고하고 증거 서류들을 제출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이런 사기가 많이 늘고 있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다행히 속지 않으셨네요. 이 자료들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민도 자신의 50년 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군납 비리 사건과 자신이 죽은 것으로 처리된 경위, 그리고 지금까지 숨어 살았던 이유들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시효가 지난 사건이지만 신분 회복 절차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다시 오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영숙이 철민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철민이 대답했습니다. 50년 늦었지만 말이야.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영숙은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며 철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철민아, 우리 앞으로 뭘 하며 살까? 글쎄, 일단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싶어. 철민이 장미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함께하고 싶고.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영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다시 책을 읽어볼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과 김 과장, 그리고 가짜 법무팀 모두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여러 명 피해를 당했던 전문 사기단이었어요. 담당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르신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다른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 달 후 철민의 신분 회복 절차도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50년 만에 강철민은 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철민이 새로 받은 주민등록증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만날 수 있게 됐네. 영숙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키운 장미가 드디어 활짝 피었고 골목에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으며 50년 전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영숙아. 철민이 걸음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못한 말이 또 있어. 뭔데? 사랑해, 영숙. 정말 사랑해. 철민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나도 사랑해, 철민. 5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두 사람은 벚꽃잎이 하늘거리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 영숙의 집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경고나 위험의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이웃들이 안부를 묻거나 택배 아저씨가 소포를 가져다 주거나 때로는 철민이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소리들이었죠. 영숙과 철민은 이제 매일 아침 마주보며 아침밥을 함께 먹고 오후에는 화분을 돌보며 저녁에는 골목을 산책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의 벨소리와 함께 아름답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